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 메인으로 고른 책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자이니치의 정신사입니다. 제1의 정신사.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도 되고, 오늘의 일본을 살아가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한국인, 제1조선인, 제1교포, 제1동포 이런 분들을 통칭하는 요즘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윤건차 선생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 자이니치란 제1조선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1970년대 중반부터 자이니치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머릿말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1조선인, 제1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정신세계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생각하는 세 가지 키워드, 일본과 남한과 북한, 여기서 남한과 북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과 북한, 이 셋 사이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다 버려진 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책이기도 하고 정언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윤건차 선생이 쓰셨는데요. 44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제1조선인 2세입니다. 이런 슬픈 문장이 있는데요. 자기소개. 교토대를 졸업했지만 제1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했던 그에게 대학원 진학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랬어요. 벌써 대단히. 이 책은요, 일본 이와나미 서점, 그러니까 안파문고 안파 서점에서 일본식 400자 원고지, 일본 그 긴 원고지 쓰잖아요. 우리처럼 그런 원고지가 아니라 400자 원고지로 1650매가 넘는 분량이에요. 일본 책을 번역서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평생 공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책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나미 서점에서 냈는데, 일본 최고의 출판사죠. 일본어판은 3권으로 돼 있지만 한국어판은 1권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로 유학 다녀오신 숙대 박진우 교수, 김병진 교수, 박이진 교수, 남상욱 교수, 황익구 교수 등 이 책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번역을 한 거고, 이 책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3권으로 나왔었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한일 합방, 그렇죠? 한일 병탄, 1910년을 기준으로 작년이 105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1조선인이 생긴 게 얼마 있겠습니까? 1945년을 기준으로 70년이 되죠.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작년을 기준으로 50년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일본 유엔대학교인가 거기 한일 학자들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저도 가서 발제하고 이야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음날 한국 국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벌인 적도 있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근데 작년에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사실은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수립 50년이 그냥 쉽게 잊혀진 측면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를테면요, 이 두꺼운 책을 저도 솔직히 부분적으로 읽었는데요. 다만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결코 구분화시킬 수는 없는 책입니다. 참 대단한 책이라는 게, 이를테면 제7장이 문학 그리고 가족의 애정인데, 그 중에 이 챕터가 제1조선인의 일본인 아내라는 챕터예요. 재밌습니다. 이를테면 이 양반이 참 일본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대단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데, 하여간 제1조선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조선인과 일본인,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제1조선인 남성으로 일본인 혹은 조선인 이외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을 순서에 관계없이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김소은 쭉 나오고, 그다음 쭉 나옵니다. 강재원, 유명한 학자죠. 정경모 선생, 그 다음에 박실, 그 다음에 손정의, 강상중 교수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으면 다 셀 수 없다. 반대로 아내가 제1조선인인 사람은 오무라마소, 초스키치, 오그라 기조 등이 떠오른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에 주로 강제징용을 많이 가셨잖아요. 우리가 상업적인 이유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강제징용 갔는데 이제 그 험한 데서 일을 하는데, 일본 당시 남자들은 아시다시피 본토 남자들은 일본에 사는 일본인들은 다들 이제 전쟁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여초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 결혼이 많았고, 뭐 좀 심한 표현을 빌자면 남자 한 사람에 여자가 한 트럭이라고 할 정도 시대였고, 많은 젊은 일본인 남성이 대다수 전사한 탓도 있고, 특히 도호쿠 지방이나 홋카이도나 그리고 나가노 등지에서는 조선의 남성의 대부분이 일본인 아내를 맞이했다. 나중에 등장하는 일본인 아내 스미게이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조선인 세력의 8알이 일본인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시겠죠? 전 이런 것들은 별 생각 없이 놓쳤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당시 일본 고생한 여자들, 일본 사회의 제도적 차별이나 멸시, 한국인으로 당연히 받았겠죠. 그 다음 여성으로서 멸시 받았겠죠. 젠더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책이 상당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인 남편의 술주정, 도박, 불륜, 외도 등으로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여성분들은. 게다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날 방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인내와 순종 그 자체의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돼 있습니다. 일본인 아내에 얽힌 이야기. 일본인 아내들이 일본 사람들 글쓰기 좋아하잖아요. 술 취한 아버지가 절망적인 분노로 어머니를 때리고 두 사람은 야수처럼 뒤엉켜 아우성친다. 이는 처절한 장면이자 아이들을 흥분과 정오 도가니로 던져넣는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왠지 더없이 아름답고 슬픈 일이었다. 한편으로 이야기책입니다. 한편으로 이야기책이라고 분명히 앞에 서문에 써놓고 계십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서승, 서준식 형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런 양심, 그 다음에 전향, 의문, 전향, 거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좀 있거든요, 당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1971년 들어서 이제 사실상 독재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남북의 체제 경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제1정치범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와 인권이라는 챕터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1교 북한 집단 사건을 만들어내죠. 물론 서승씨가 북한에 갔다 온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서준식 씨도 형이 가자니까 한번 따라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1한국인, 제1조선인들 사이에 남북한 개념이 우리와 같은 거는 대치 국면은 아니고, 자신들이 뭔가 그 사이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잘났건 못났건 슬프건 힘들건 내 나라 내 땅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해요. 근데 그 당시 이념적 남북 대립관으로 법적 재단을 해버리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서울대로 왔는데 두 형제를, 사건은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하는데 서승은 고문 때문에 자신의 뜻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휩싸여 자살을 시도했다. 공판 첫날 서승은 눈물이 가득 맺힌 채 화상으로 진물은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진은 전 세계에 충격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 불행한 형제가 전 세계에 이제 양심범이 되고, 매년 엠네스티는 서승, 서준식을 빨리 풀어줘라 했잖아요. 스파이로 지목된 정치범들은 모국 유학생, 일본 유학 경험 있는 내국인, 민당 관계자, 민당 리당 전향자. 이 사람들은 되려 조국 한국에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했던 2세들이었다고 이해해도 좋다. 아예 서승, 서준식 사건의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서 형제의 동생 서경식은 일본에서 두 형의 구원 활동을 했는데, 이건 책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특히죠. 그 미술책, 음악책, 그 다음에 저 이태리 아우슈비츠 갔다가 살아남은 분 그런 이야기들. 서경식 선생은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쭉 이야기했습니다. 재판 중에 서승과 서준식은 북한 스파이라고 불렸습니다만 이 혐의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을 배후 조종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부정했습니다. 남북 분단이 제1한국인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조리인 이상 남북의 통일을 요구할 권리,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적어도 서승과 서준식의 입장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 이야기들을 일본에 전파를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윤건차 선생이 자기 이야기도 써놨어요. 윤건차 선생도 망설임과 갈등의 청춘이라는 챕터에서 여기서 나에 대해 쓰겠다. 혁명의 시대. 나도 바로 그 와중에 있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도쿄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미 유학동 등 민족 조직으로 벗어나고 있었다. 조선노동당이 직결된 지하 조직, 혁명 조직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북한 갔다 온 이야기 그 당시. 그리고 자신이 사실상 이용당하고 있고
조총련이 대남 공작 혁명 노선에 적극적인 줄은 난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습니다. 근데 자기에 관련된 다른 일본인 학자 글도 인용을 해놓고요. 하여튼 이 책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챕터 1, 그것같아요. 이 윤건찬 선생님 보기에요. 일본은 근현대사, 그리고 거기서 엿볼 수 없는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대요. 첫째, 서구 일본 침략. 서구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을 늘려야 되죠. 두 번째, 일본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주의 사상으로 가는 거죠. 천황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막부를 청산하고. 천황 중심 국민통. 셋째, 일본이 스스로 독립을 확보하려고 아시아를 침략했다. 그래서 서구 숭배, 천황 이데올로기, 아시아 매시관 이 세 가지가 일본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근대사의 아이덴티티 세 가지는 뭐냐. 첫째, 반제 반봉건 투쟁. 그렇죠. 반제국주의 반공봉건 투쟁. 둘째,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 강요. 셋째, 남북분단. 그러면 제1조선인의 생활은 어떠냐. 이 6가지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제 반봉건, 일제의 식민지 강요, 남북 분단,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매시, 천황제 이데올로기, 서구 숭배사.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삶이 혼재되는데 해방, 밀항, 조국, 귀한, 동화, 귀화, 그다음에 그다음 남, 북조선, 조선의 민주인민공화국, 남조선, 대한민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이니치, 제1조선인, 제1한국인, 제1코리안, 제1동포, 제1교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의 사실상 근간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거고요. 식민지 시대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자이니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까지 쭉 나옵니다. 쭉. 그리고 조총련이 쇠퇴하는 것, 민단이 변하는 것, 제1지식인의 함정까지 자이니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단히 상세하게 다룬 책이고요. 작년에 일본에서 번역이 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올해 드디어 번역이 된 대단히 의미 깊은 책이고, 전 개인적으로요, 왜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자이니치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무심할까? 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도 유사한 책을 골랐습니다. 한꺼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역사 그 너머의 역사 제1조선이라는 책입니다. 자이니치라는 책이죠. 네, 일본 사람이 썼습니다. 1950년에 출생한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교수인데 전공이 한국 근대사하고 동아시아 관계사입니다. 저도 일본 가면 한국을 연구하는 일본인 학자들이랑 간간히 개인적으로 조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일본 외무성에서 소개해줘가지고 조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여기 서울에 나와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미팅을 알선해서 일본 가서 한번 뉴오타니 호텔에서 아침 동경대 교수랑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다 유학파들이죠, 대부분. 근데 한국에 대해서요, 그 일본 특유의 지적 정밀성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묻는 것보다 제가 도리어 학습 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도 참 대단해요. 미즈노 나오키라는 사람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경수 교수인데, 이분은 호세이 대학을 마치고 리츠메이칸에서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계시는데 전공은 정치학이고 한국 현대사입니다. 서문에 저도 미처 몰랐던 이야기가 있더군요. 과거 한일회담에서 한국 쪽 중심 인물이었던 김종필, JP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1조선인 2세, 3세들을 언급하면서 이랬대요. 1980년 문해춘추, 문춘과 인터뷰한 겁니다. 지금의 삶은 어중간한 것으로 본인들을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일본이 되고 일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서문을 인용했어요. 기민정책, 사람을 버리는 정책으로 비난받듯이 이 발언은 제1조선인 사회에서 빈축을 샀다. 하지만 일본에서 자란 제1조선인들이 어중간하고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JP 말고도 그물의 황구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견해였을 것이다. 제1조선인의 2세나 3세에 대해 한편으로는 한국인 주제에 한국말도 못한다고 꾸짖으면서 또 한 건데, 이 책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그냥 쭉 개설서적 의미가 강하고 쭉 읽으면 되는데요. 이 책은 연구서적 의미가 상당하고 정밀하다면 고뇌하는 2세들 편에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일호 선생 아시죠? 전국적으로 생중계지고 그 인질 사건 터졌을 때요. 계속해서 제1조선에 대한 일본사의 민족차별을 고발했던 유명한 분이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김일호 선생님.
그 다음에 70년 10월에는 한국인으로 양정명이라는 분이 분신자살을 감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학으로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다가 경제적 이유로 퇴학하고 다시 재입학했다가 학원 분쟁에 관여를 했고, 학내 분쟁. 그러면서 조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의를 했지만 제1도포 학생 서클로부터 야, 네 국적은 일본이잖아. 그 당시 귀화했거든요. 9살 때. 9살 때 가족이 모두 일본 국적을 취약했어요. 그래서 제1동포 학생 서클에 들어갔더니 넌 귀한 놈이잖아. 거절당해요. 그래서 항의 탄원서라고 적은 유서를 쓰는데 당파성에 대한 비판, 자신의 국적과 민족에 관련된 고뇌가 절절하게 담겨있다. 이 책은 이 생명 다 바쳐서라고 해가지고 유고집 사진입니다. 번역이 안 된 것 같죠. 저도 한번 꼭 이 책은 읽어보고 싶다는 좀 강력한 그런 충동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을 가져온 라망입니다. 제가 이 동화책 간간히 소개해 드립니다만, 저는 이 책을요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책이 왔는데 메모해 놨습니다만, 보니까 밑에 이게 필리핀 동화거든요. 필리핀 말 타갈로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발상 좋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소설가 서혜성 씨가요, 그 학생들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헌책방 다니면서 동화책을 사요. 그래서 가난한 네팔이나 뭐 어디 이런 데 있죠. 그 나라 말로 여기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뭐 포스트잇처럼 갖다 붙여요. 쭉 스티커를. 그런 다음에 그 나라를 보내주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형 좋은 일 합니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야, 그걸 아예 여기다 인쇄를 했네? 그러면 좋잖아요. 나중에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책 기증사업하기 좋겠네. 그러다가 책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필리핀 동화인데, 이를테면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입니다. 라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거인이 저 산꼭대기에서 불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도 꼬시고 말도 꼬시고 개도 꼬시고 개굴도 꼬셔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를테면 짐승들한테 울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거인들이 잠시 한눈 팔겠죠. 그때 불을 나무까지 훔쳐가지고 막 달아나다가 자, 이번엔 사자가 달려.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는 개가 헤엄쳐 건너. 그 다음에 말이 물고 달려.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개구리가 물고 다니는데, 개구리한테 이제 거인이 딱 덮치려고 하니까 깜짝 놀려가 개구리 눈이 튀어나와요. 그래 튀어나와 있고, 개구리도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를 딱 떼고 도망가요. 도마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불을 갖다 줬어. 이런 대단히 서구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유사한 신화예요. 그래서 재밌구나, 참 이게 공부거리구나 그랬는데, 조금 더 출판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 안 합니다만 출판사에 전화를 드려서 이 책 발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만 전하려고 했더니 이 책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한국 초가집을 그리면 우습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이 동화책을 낸다고 중국에서 한국 그림을 그리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현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한국 작가가 필리핀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필리핀 작가를 섭외를 해야 됐대요. 번역은 별거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문화 그림책이라고 했느냐, 이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한국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가족들. 근데 그분들은 한국어 공부를 할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리핀, 이를테면 한국으로 시집 오신 필리핀 어머니가 타갈로를 보고 밑에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도 필리핀 말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게 되는데 이 둘을 복합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의 나라의 역사, 엄마의 나라의 동화를 배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런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 의미 깊고, 그 다음에 특히 그림, 필리핀식으로, 필리핀풍으로 필리핀 작가가 직접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지금 동화책을 좀 만들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반갑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고, 저 스스로도 이 동화책, 필리핀에도 이런 우리가 늘 배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배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전화, 어마어마한 그런 동화가, 역사적 동화 신화가 흐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는 참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다문화 그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요, 사랑은 시처럼 온다입니다. 제가 신현님 선생 좋아한다고 어딘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본인이 그림도 참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시도 잘 쓰시고, 사진도 잘 찍으시고.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시집인데요. 사랑에 대한 전 세계의 시를 쭉 모아놓은 시집이에요. 근데, 이분 특히 그림 좋아하시니까 이 시에 관련된 그림을 또 잘 골라놨어요. 전 세계의 유명한 명화들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성인 대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신데 희생이라는 시입니다. 기도문이겠죠. 진실로 생명력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대들이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예. 진실한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림, 네, 재밌죠? 엘 그레코. 주로 이제 스페인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치 사람 다빈치 했던 것처럼 그 당시는 우리 그렇잖아. 그 사람 부산 사람이야. 저 해남 사람이야. 최천. 그 사람 제주도 사람 아니야? 이름 생각 안 나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당시 스페인에서는 그 사람 그리스 사람이야 그랬어요. 엘 그레코를 놓고. 그래서 엘 그레코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성 도미니카라는 특유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 옆에다가 배치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편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한님 선생의 사랑시, 가을이잖아요. 이제 이 가을에 여기에 있는 사랑시를 때로는 누군가는 편지로, 때로는 누군가는 음성으로 녹음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드리시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희생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부터 가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가져온 나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동화책 이렇게 강력히 추천드린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제1조선인, 당신들이 이제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오라. JP가 80년에 그랬다는 슬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대단히 의미 깊은, 특히 8월이면 누구나 광복을 생각하지만 분단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제1조선인을 슬픈 운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쯤 한반도를 바로 벗어난 그런 일본에 살고 있는 차이니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좀 경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